안녕하십니까. 디지테크의 임동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무슨 고맙다는 인사 드리면서 저희 세미나의 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잠시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요. Q&A 쪽을 좀 많이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충분한 엔지니어들의 답변을 달아야 되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려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세미나 주제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목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목차는 크게 크리어 멀티바디라는 새로운 기능과 크리어 시뮬레이션 라이브, 그 다음에 크리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크리어 멀티바디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어 멀티바디라는 게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예전에는 크리어 6.0까지는 하나의 단일 부품에 하나의 솔리드만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크리어 7.0에서는 멀티바디라는 디자인 기능이 도입되면서 하나의 단일 부품 안에 여러 개의 솔리드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께서 여러 설계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쉽게 관리하고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품 설계를 작성하는데 새로운 설계 도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형상에 대해서 서로의 다른 바디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그림으로 참조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멀티바디의 디자인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굵은 글씨체로 보시면 단일 부품 내에 개별 객체를 관리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솔리드 하나라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솔리드를 한 파트에 여러 솔리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잠시 그림을 보시면 멀티바디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7.0 화면인데요. 가운데 모델 트리를 보시면 바디스라는 열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6.0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7.0부터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영역입니다. 즉 뭐냐면 복잡한 모델링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타캐드 솔루션이 있는 솔리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관리할 수 있고요. 또한 각각의 바디에는 발효 재료 지정이 충분히 됩니다. 이름으로써 멀티바디의 필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그럼 멀티바디 용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티바디에 활용한 부품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하는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부품 디자인용 멀티바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바디와 바디 간에서 부울 연산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디 안에 서로 교차점, 병합점, 또는 빼기 같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제거된 형상을 나타내는 바디로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멀티바디 쓸 때 유연한 모델링도 포함시켜서 바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적층 가공용 멀티바디가 할 수 있고요. 다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멀티바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용 멀티바디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사출 쪽에서 보시는 여러 재료로 사용하는 G몰드 부품용 멀티바디도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바디를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드로잉 쪽에서도 멀티바디 컨트롤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한 판금용으로도 멀티바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바디에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속도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복잡하고 특정한 모델링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더욱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한 설계가 수행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명확한 설계 확인 측면입니다. 즉 여러 재료로 사용하는 주입 몰드를 쉽게 설계하여 각 재료로 단일 부품 내에 개별 바디로 관리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은 뭐냐면 블록 내에 냉각 채널 같은 형상에 보면 냉각 채널 같은 극히 각각 다른 설계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단일 부품이 있을 거예요. 일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별 부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고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복합성을 잠시 보시면 파이프 외관 같은 내부 캐비티 같이 외부와 내부에 전혀 다른 설계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적용되는 부품을 더욱 쉽게 더 설계하게끔 멀티바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간단한 그림으로 좀 잠시 보시면,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바디하고 그 다음에 긴 막대의 바디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각 한 파트 안에서 이 멀티 바디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부글 연산을 통해 가지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복잡한 형상의 그루브 같은 형상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냉각 장치에서 냉각기에 대한 파이프 현상을 그리면서 예전에는 어셈블리를 해야 했던 부분을 지금처럼 각각의 다른 바디로 생성해 가지고 부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파트를 하나 더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유연한 모델링 기능을 써서 한 멀티바디 기능입니다. 앞에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하나의 파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멀티바디로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유연한 모델링 통해서 세 번째 그림처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나 옵셋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요. 이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부글 현상에서 병합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단품으로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그림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설계 툴입니다.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나왔던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멀티바디로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출품에 대한 멀티바디 활용 기능입니다. 지금 녹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각각의 다른 형상이 다른 형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도 각각 다르게 재료가 부을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전처럼 어셈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일 부품 내에다가 개별 바디로서 각각 다른 재료를 삽입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바디에서 드로잉 쪽입니다. 멀티바디에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면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좌측 상단의 그림에 제가 바디 테이블이라고 해서 명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품에서도 각 바디별로 뷰& 엠 테이블처럼 각각 테이블을 뽑아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단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바디별로 단면을 별도로 표기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데모로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디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모델링 기능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기능뿐만 아니라 커리어에서 좋아졌었던 우측 마우스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기능을 같이 보여드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나 잡으시고요. 자, 일반적인 모델링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를 줄 거고. 지금 제가 하시는 거 보시면 예전처럼 멀티탭으로 대시보드 창으로 메뉴가 별로 안 갑니다. 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대칭 방향, 깊이 값도 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쓰시니까 예전처럼 복잡하게 대시보드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 지금 하단 부분은 제가 하나의 바디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밑에 바닥이 끝났으면, 죄송합니다. 자, 하단의 부분 작업이 하나 끝났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두 번째 형상이 돼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자, 보시면 지금 바디에 하나 새로 승형을 만들고 있고요. 이 바디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값을 주고 바디 옵션에 가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바디 만드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바디 만드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바디를 만들면 기존 바디 1과 바디 2가 각각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2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제가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노란색 줄 거고요. 그 다음 바디 2를 통해서 계속 형상을 피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처를 역시 만들면은 밀어내기 5분에서 바디 2의 형상이 마찬가지로 지금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 형상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형상 만들어 보시면은 똑같이
값을 주고 완료하실 때 밀어내기가 3개가 총 바디 2라는 형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바디 1과 바디 2가 동시에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다음은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형상을 이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라운드 같은 거나 못다이 같은 작업을 할 건데 이런 형상을 구했을 때 그럼 바디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걸 보시면 첫 번째 노란색 부분에서 라운드 준 거는 바디 2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회색 부분에서 라운드를 별도로 한번 주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바디 1에 연관된 라운드이기 때문에 바디 1으로 들어갑니다. 라운드가.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엣지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어떤 현상이 될 거냐 하는 걸 보시면 자, 바디 1에 대해 엣지 선택했고요. 이어서 바디 2에 있는 라운드 선을 대서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링 하는 방식과 똑같이 모델링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라운드 3라는 피처를 하나 만들 건데 확인 누르실 때 라운드 3가 각각 바디 1과 바디 2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도 마찬가지로 작업할 건데 예전 같으면 노란색 부분까지 셀이 영향을 미칠 거 지금은 바디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이 영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부을 연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디 2개를 하나의 바디로 합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2가 없어지고 바디 1으로 통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멀티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에 대해서 형상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보드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배경을 또 이렇게 바디, 새로 만드는 바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역시 바디 3번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든 밀어내기 7번이 지금 바디 3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역시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작업은 밀어내기 3번을 참조 관계를 편집해가지고 제가 바디 1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디 1로 다시 형상을 바꿨을 때 참조 관계를 자, 바디 3에는 바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하부에 있던 바디는 사라지게 돼 있죠. 피처는 사라집니다. 자, 여기 일반적으로 보시는 멀티바디의 기능입니다. 다음 두 번째, 캐비티하고 몰드 쪽입니다. 즉 사출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파일을 하나 열으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사출 쪽에 보시면 지금 사출에 보시면 바디 하나로 돼가지고 노란색 본에 큰 바디 하나 찾아 있고 그 다음에 냉각선에 들어가는 흰 선에 대해서 제가 수입 기능을 진행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을 만들 거고 단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제가 직경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바디 옵션에서 또 새로운 바디를 만들 겁니다. 다음은 바디 1 밑에 보시면 바디 2까지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져 있고요. 첫 번째 바디는 메인이고 두 번째 바디는 제가 이름을 바꾸게 하겠습니다. 바디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캐비티라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역시 구분하기 잘 하기 위해서 색깔 좀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치면 각각에 대해 섹션이 표시가 될 겁니다. 단면 표기가. 지금 보시는 거는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단면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 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바디를 선택하십니다. 편집해서. 메인 바디에 대해서 보시면 까만색 부분이 메인 바디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칭 간격을 줄이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 바디를 변경하면 캐비티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에 대해서 색상을 변경하시고요. 단면에 역시 폭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바디 1에 대해서는 단면에 변화가 없고 바디 2에 대해서만 단면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단면에 대해서 정의 편집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간섭 표시도 같이 해놓은 상태고요. 자, 부을 연산을 통해서 역시 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냉각 파이프 들어가는 부분이 때 빼기를 하는데 대신에 바디 2에 대한 물체는 그대로, 바디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해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보시는 것처럼 바디 1, 2가 다 지금 단면 형상에 움직일 수 같이 움직여 보일 겁니다. 근데 바디 옵션을 보시면 역시 바디의 선택과 해제를 같이 옵션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디 완만 이렇게 단면이 움직일 수 있고요. 모든 바디를 선택하시면 단면 1, 2가 동시에 단면 형상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자, 간섭 표시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갖던 질량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디 1, 2가 각각 있을 때 그럼 질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는 걸 설명드리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메인 바디하고 캐비티 바디에 대해 각각의 질량이 따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캐비티 부분은 잠시 구성으로 해가지고 약간 억제되는 느낌으로서 가짐으로써 질량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바디의 맨 마지막 내려가시면은 자, 캐비티는 구성으로 빠져 있고 메인 바디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역시 통합 올라가도 메인 바디만 질량이 계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에 대해서도 레이어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캐비티에 대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는 캐비티에 대한 파란색 형상만 들어갈 겁니다. 다음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메인이라는 레이어를 만들 것이고요. 캐비티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럼 총 3개의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올은 전체 다 놓습니다. 캐비티는 캐비티만 놓고 메인은 메인만 놓습니다. 즉 바디에 대해서도 레이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신규 파트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티바디를 만들어냈지만 이게 요 멀티바디가 별도의 관리되는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지금 원형에서 단면을 쳐가지고 하나 물체를 잘라낸 상태에서 바디를 하나지만 지금 부을 연산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디를 분할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통해서 바디를 분할하면은 바디가 지금 2개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바디 2번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름을 변경해서 피스 1, 2라는 이름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자, 역시 색깔을 좀 해서 좀 더 구분하기 편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바디 2에 대해서 우측 버튼 눌리시 보시면 이거는 제가 관리 포인트 때문에 매김수로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나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바디 1을 선택하고 이거 바디 1을 이렇게 구성을 부품 만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바디에 대해서 새로운 클리어 파라메트릭 파트 파일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똑같이 바디 이름은 들어와 있고요. 다음 전체 모델에서 다시 피스 2를 선택하고 우측 버튼 눌려가지고 부품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클램프 2라는 이름으로 제가 새로운 단일 부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재료하고 피스 다 들어와 있고요. 형상적으로. 그래서 바디 하나를 이용해서 각각의 단일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아까 마지막에 했던 드로잉 쪽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 데이터 가정했었고 2D를 만들면 제가 보시는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섹션 치는 형상의 비유에 대해서 보시면 각각의 하우징과 어볼드라는 바디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단면이 지금 최전 상태입니다. 2DS 해칭을 정의편지 들어가 보시면 해칭의 타입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패턴의 모양 선택하시고 간격을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패턴에 대해서는 다른 해칭에 대해 영향을 가지 않고요. 다음 하이라이트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 그 형상을 카피하면 똑같은 패턴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디 1과 바디 2가 서로 다른 해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다음 테이블 쪽에서 바디 쪽에 관련된 바디 뷰& 엠 테이블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자, 변수는 지금 입력하고 있고요. 바디라는 변수가 새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재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질량도 역시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변수명을 통해서. 그 다음 단위계도 똑같이 각각 바디에 해당되는 단위계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이제 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준비했던 크리오 시뮬레이트 라이브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라이브는 뭐냐면요. 엔시스 기술을 크리오 기능에다가 통합된 새로운 기능입니다.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요. 라이브에서는 정적 구조, 열및 모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확장 기능으로 열체 유체 흐름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옆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라이브 기능은 컨셉 단계나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개념 및 상세 설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설계가 가능하게끔 구성한 게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전체 설계 단계를 한번 보시면 자체의 컨셉 설계부터 우측의 서비스나 품질까지 갔을 때 컨셉 설계나 상세 설계 단계 쪽에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에서 보면 일반적인 컨셉 단계에 들어가는 검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델링 완성된 부품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거는 컨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하고 크리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쪽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개요를 잠시 한번 보시면 시뮬레이션 라이브는 CAD와 CA 간의 장벽을 제거하여 통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제공에 대한 항목으로는 우선 사용자 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씌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략 쉽고요. 그 다음에 공통 데이터 모델, 즉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과 모델링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력한 선형 해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GPU 연산 기술을 활용한 초고속 해석도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설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셨던 전처리 작업이나 메시 작업이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해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모델링을 변경했을 때 즉각적인 결과 및 피드백이 바로 해석 쪽에 적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상세 기능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구조 해석이 지원됩니다. 실제 제약 조건 및 일정한 부하 조건에 따라서 구성 요소의 물리적 무결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다음 열 전달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열 또는 한량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실제 제약 조건하고 부하 조건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다음 모달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유 준증수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모달 해석이 되어 있고요. 다음이 유동 해석 CFD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7.0부터 새로 들어온 기능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유체, 즉 공기나 물 같은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비정상 상태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열 전달 해석에서 우리 열이 분포되거나 하면 안정화 단계까지 열이 전달된 시간이 있고 열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뭐냐면 온도의 분포가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되는 단계까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음 파라메터 스타디 쪽에서는 우리가 크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BMX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델을 최적화되는 기능을 통해서 역시 시뮬레이션 라이브 기능도 같이 조인트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여러분께서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 변수만 정의하면 바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 해석이라면 하중과 구속 조건 두 개만 주시면 막바로 신속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기본 변수 두 개를 정의한 후에 막바로 시행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짧은 시간에 시뮬레이션 생성 및 실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차별화를 잠시 보시면 엔지니어가 모델 형상 및 특성, 즉 재료 같은 걸로 변경하겠죠. 이게 따라서 실시간 분석 결과가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즉 실시간 제공이 되는 거고, 신속한 선형 해석 정의와 수행에서 보시면 구조 해석, 열 해석, 진동 해석, 유책 해석 이 모든 기능들이 마찬가지로 실시간 분석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뉴 선택에 있어서도 세련미하고 속도 및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구조 시뮬레이션 선택할 수 있고요. 열 시뮬레이션, 모달 시뮬레이션, 유체 시뮬레이션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쉽게 선택함으로써 빠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유체 해석에 대해서 간단한 작업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유체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건도 많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유체 해석을 얼만큼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1번에 몇 번의 클릭 후로 해서 유체 공간을 생성합니다. 즉 뭐냐면 유체가 흘러가는 내부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둘째,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인넷과 아웃넷의 유속, 유압, 열 같은 조건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1번과 2번의 조건만 맞으면 3번에서 막바로 유체 해석 시뮬레이션 돌림으로써 결과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 즉 유선이나 파티클, 즉 점 포인트 생성하는 파티클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에서 같이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4번에 보시면 단면 보기 지원이 있습니다. 즉 유체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면을 생성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에 프루브 지점의 온도, 속도 등 값을 그래프로 표시한다는 게 뭐냐면 단면 치거나 유체 결과값에서 어떤 특정 부분의 마우스를 선택함으로써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그래픽상으로 막바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크리어 버전별 CS 기능입니다. 크리어 시뮬레이션 라이브 기능은 4.0부터 기능이 제공되어 있고요. 지금 7.0까지 버전이 출시되었고 조만간 8.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4.0부터 8.0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열전도 해석도 마찬가지로 4.0부터 계속 와 있습니다. 다음 모달 해석 같은 건 마찬가지고요. CFD 같은 경우는 이제 7.0부터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7.0의 CFD를 보시면 파라메타디 스타디, 멀티바디 지원, 개선된 하중 입력까지 있고 컨택트 조건까지 이제 해가지고 8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역시 마찬가지 준비한 구조 해석과 내부 볼륨, 외부 볼륨에 대해서 해석 시뮬레이션 라이브에 대해서는 데모를 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구조 해석이 됩니다. 구조 해석에 대해서 형상을 잠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모델을 하나 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제가 미래내기 2번에 대해서 다민의 수직병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F 스케치 몇 개를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커서가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면 단면에 대해서 각각 제가 스케치 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건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형상이 변경되었을 때 해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럭처 구조 쪽에 들어가면 제약 조건 아무것도 없고요. 자, 바디의 바탕면에 제약 조건 잡으시고 힘 쪽에서 하중을 부여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값을 부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계도 마찬가지로 뉴턴부터 여러 가지 파운드까지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약 조건하고 하중하고 두 개가 조건이 주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응력값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도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산되면서 최대값이 지금 15.9메가파스칼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빨갛게 된 부분이 15.9메가파스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형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수직벽에 대한 형상을 각각에 바꾸는데 이번에 한번 바꿔보시면 형상이 바뀌었을 때 막바로 우측에 보시면 그 바뀐 형상에 대한 시뮬레이터가 막바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형상에 대해서 즉시 단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우측 상단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계속 결합값이 메가파스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네 번째까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형상을 찍었을 때 형상도 바뀌면서 결국 시뮬레이션의 응력값 테이블도 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54까지 올라갔네요. 자, 형상이 너무 많이 응력을 받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적게 나왔던 15.9메가파스칼까지 지원 들어갈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단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피처의 형상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부분에다가 여러분께 많이 보시는 라운드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추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응력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응력의 스트레스 지표가 값이 바뀔 것입니다. 15에서 자 12까지 좀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낙하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던 상단 부분의 뒷면에 쪽에서 낙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라운드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라운드에 대해 챔버를 제가 넣겠습니다. 각각의 길이값을 서로 다른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측의 응력 분포도에서 값이 변동이 생길 거고요. 근데 크게 변동은 지금 안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나 어디 가지 피처를 수정해도 형상이 응력값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지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리버라는 지지대를 중간에 삽입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선을 하나 끌 건데 참조선을 제가 잡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참조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께는 제가 3mm로 지정하겠습니다. 리버 살을. 그리고 리버를 반대편까지 대칭으로 해가지고 패턴 기능을 좀 쓰겠습니다. 간격은 15, 총 3개의 리버를 만들겠습니다. 역시 리버 추가한 다음에도 마찬가지 응력값의 분포도가 값이 바뀔 것입니다. 자, 12.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것도 사용자가 만족을 못한다면 이번에는 리버의 높이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 편집에 들어가서 리버의 살의 높이값을 좀 바꿔보면 바꾸는 즉시 응력 분포도에도 역시 반응을 할 거고요. 요번에 7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력을 변경했을 때 여러분께서 원하는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계속 응력값의 변동을 간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 애니메이션 쪽입니다. 자, 실시간 프로브 쪽 기능이 있고 위치 찍을 때마다 형상적으로 각각에 대한 위치값에 대해서 분포도가 같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실시간 같이 보고 있고요. 요거는 참 변형이라 해가지고 실제 값에 대한 변형이 있는데 눈에 거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변형값으로서 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자, 구조 해석은 이렇게 데모로 좀 끝내고요. 다음 유체 해석에 대해서 할 건데 첫 번째 내부 볼륨이라는 기능입니다. 즉 뭐냐면 내부 공간에 유체가 흘러갔을 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형상을 제가 단품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로 유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T자 파이프인데 첫 번째, 유체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겠지만 유체 흐름이라는 시뮬레이터를 검토해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 여체 도메인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도메인이 뭐냐면 유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는 걸 도메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입구 쪽에 가까이 마지막 면을 선택함으로써 유체 형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의를 했고요. 마찬가지 유체에 대해서도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체를 선택하시고 재료 편집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럼 재료창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제가 물이라는 재료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유체 밑에 재료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제 경계 조건을 부여할 건데 첫 번째 유속을 집어넣을 겁니다.
좌측에 있는 입구에서 유체를 선택할 거고, 유속을 선택할 건데, 속도는 25ms로 선택을 합니다. 자, 1번 입구에 대해서 선택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입구에 대해서 역시 유속을 지정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배출구 압력 쪽입니다. 즉 가운데 하단 부분으로서 유체가 이제 빠져나온다는 가정하에 압력값을 분포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과 유속과 배출구 압력과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아직 여기서 온도는 아직 지정 안 한 상태고 추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막방바지로 위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선택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속도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래프 모양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제가 측정하겠습니다. 유속 2번 쪽에서 들어가는 유속 온도를 제가 섭씨 200이라는 온도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온도 차이가 나면서 온도 분포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온도에 뜨거운 200도라 물이 돌았을 때 어떤 식으로 온도가 분포되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유속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내부 볼륨을 하나 잡아가지고 재료값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속과 배출구 압력 쪽에서 각각 들어온 입력에 대한 속도와 배출구 쪽의 압력만 계산하시면은 막바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외부 볼륨에 되겠습니다. 외부 볼륨은 뭐냐면 아까처럼 유체 안쪽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체의 바깥쪽으로 유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셈블리 모델 하나 열어가지고 지금 자동차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시뮬레이션 기능을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유체 시뮬레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체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서 인클로저 볼륨이라는 하나 선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내부 볼륨을 선택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인클로저 볼륨이라는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외부에 흐르는 유체를 흐르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달린다 가정했을 때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체에서 말하는 가상의 풍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메뉴에서 유체 풍동에 대한 사이즈를 지정하겠습니다. X, Y 값에 대해서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지정해주고 가상의 풍동에 해당되는 인클로저 볼륨에 대한 사이즈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편집을 해가지고 안에는 저희가 공기 흐른다 가정했을 때 에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체에 대한 조건은 끝나고 역시 유속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앞부분에 대한 유속으로서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25ms이나 넣을 겁니다. 다음 뒤쪽에 대해서는 배출구 압력이기 때문에 0메가파스칼로 배출구 압력을 지정할 거고요. 다음은 자, 설립 대칭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설립 대칭은 뭐냐면 풍동에서 바람이 흘러갔을 때 바람이 부딪히는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 벽. 그 벽을 여기서는 설립 대칭이라는 용어로 통해 가지고 각각 세 개의 벽을 제가 세 개의 벽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동이 유체가 그 안에서만 흘러가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면을 잡았고요. 자, 모든 재료 조건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유체에 대한 재료 주고 경계 조건 주까지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실행을 할 거고요. 우측 상단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에 대한 분포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한 이제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유선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단 뒤쪽에 보시면 유속이 흘러가는 모양을 지금 볼 수 있을 거고요. 유속에 대한 유선 표시에 대한 사이즈를 좀 변경해가지고 사용자가 좀 더 보기 쉽게끔 컨트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사이즈도 폭도 줄과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다음은
자, 유선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입자 형식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처럼 선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입자 방식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사이즈 조절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각각 유선이나 입자에 가해서도 각각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투명도까지 개선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까지 컨트롤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구조 해석이나 내부 위치 해석이나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모델 형상에 있어서 최적화 모델에 대한 기능으로서 크리어 7.0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자,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제가 큰 정칭에 맞을 때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홀이 3개가 들어있죠. 홀 3개에 돼가지고 형상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최저가 되는 각 물체 3개를 연결하는 최저가 형상을 재구축할 수 있고요. 이 재구축한 형상이 돼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통하든 해석을 통해서 해석 결과값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네레이트 클라우드 쪽은 앞에서 데이터 다 했던 최저가 데이터를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컨트롤하게끔 되는 새로운 또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어 토폴로지 오토마이제이션은 뭐냐면요. 기능적 목적, 제약 조건, 부하 및 제조,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설계 가능성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 슬라이드 잠시 끄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손수로 좀 해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오리지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장홀과 양쪽에 실린더 홀이 들어가는 2개의 부분의 형상을 반드시 유지해줘야 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형상에 대해서는 내가 재료나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경영적인 조건을 봤을 때. 그러면 이 3개의 형상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조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제네레이터 토폴로지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대로 제네레이터 토폴로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 이 굵은 것에 있는 알려진 목표, 즉 설계적인 목표와 제약 조건을 지정하시고 결과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결과 평가를 가지고 다시 매개연수를 추가하거나 구체화해서 설계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그럼 설계 프로세스에서 크리어 파라미터에서 그럼 이 매개연수에 대해서 뭐뭐 조건이 들어갔는지는 다시 밑에 보시면 자, 설계 공간을 하나 지정해 주시고요. 하중 및 작동 조건을 지정해 주시고 목표 및 목표에 대한 무게 및 질량을 대해서 선택해 주시고 재료, 제조 방안까지 지정해 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밖으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네레이터 토폴로지는요, 단일 인스턴스 설계에 대해서 크리어 파라미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크리어 크리어 파라미터를 실행한 상태에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폴로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요구사항에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석 기능과 최적화 기능을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픽 카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CPU하고 GPU를 활용한 최적화 효율성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크리어에서 사용 가능한 엔비디아 쿠다 기반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최적화 성능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최소 4기가 램은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성능을 하기 위해서는 8기가 이상을 좀 했으면 하는 게 효율적인 형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래픽 카드는 각각에 대한 테스트했던 그래픽 카드 종류들이고요. 델의 7730 같은 경우는 그래픽 메모리가 8기가짜리고요. HP 같은 경우는 그래픽 메모리 5기가짜리고, 그 다음 레노버 같은 경우는 그래픽 메모리 8기가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 최소 4기가 이상 넘어가줘야지 제네 토폴에 쓰는데 좀 문제없이 효율성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적화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적화 형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품 모델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대로 각각 형상이 돼가지고
좌우의 홀과 상하의 실린더까지 포함된 형상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볼륨이 총 6개의 볼륨이 지금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제네레이터 디자인 메뉴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모든 제약 조건은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최저가 할 수 있는 조건 다 준비된 상태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최저가 실행만 하게끔 메뉴를 구성한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저가하는 준비 단계까지 같이 보여드리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설계 공간부터 제약 조건이 다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가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재료까지 다 부여된 상태고요. 제약 조건, 보존된 형상, 시작된 형상까지 다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 이제 좌측에 있는 최저가 기능을 통해서 모델링을 실행할 건데요. 자, 이런 보시면 그림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자, 최저가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최저가 진행하고 마무리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형상이 하나 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완료 작업이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놓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사각형 형상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대로 최적의 형상을 가지는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응력값이 조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여기에서 보시는 시뮬레이터 결과 표시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터는 제네레이터 토포로지 모델링 기능 안에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터 기능입니다. CSL 라이브하고 상관없는 GTO라는 토폴로지 오토마이저에 포함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참조하는 것이니까 같이 기능이 포함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력 분포에 대해서 쭉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다음 변이값도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계도 역시 여러 가지 종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포도에 있는 그래픽 강반을 사각형 바 형식으로 볼 것이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자기가 지정한 다음에 최저값 기준으로 새로운 분포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초기화 값으로 돌아갔을 때 마찬가지. 지금 프로브 기능을 통해서 각각 위치에 대해서 최적의 지금 변이값을 보고 있는, 각각의 변이값을 보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다시 분포도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다시 변형 애니메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형이. 속도를 좀 높이시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면 그쪽 변이가 지금 가장 많이 난다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에 대한 최저가 기능을 계속 찾아 나갈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최저가된 모델을 하나의 단일 부품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부품을 통해서 내가 해상도까지 좀 맞춰주시고요. 자, 형상 출력해서 제가 원하는 형상을 옵션을 선택하시고 생성을 누르면 밑에 녹색이 되었던 최저가 형상 부분이 자, 별도 이름을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별도의 하나의 단일 파트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되면서 별도의 단일 파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재료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바디도 유지했던 바디 그대로 들어와 있고, 형상을 도출했던 피처도 역시 마찬가지 모델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했던 형상 하나를 새로운 바디로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분께 실제 모델링에서는 이 형상 그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브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앞에 했던 해석값을 가져와서 그대로 내가 구조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앞에서 GTO에서 봤던 시뮬레이션하고 라이브 시뮬레이션 봤던 결과값을 좀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GTO 토폴로지 오토마이즈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모델을 하나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형상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우측에 있는 장축에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 홀에 있는 공간 3개는 반드시 형상을 유지해줘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형상들에 대해서 계속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바디는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하시는 작업을 보시면 보존된 형상이라는 제가 뒤에서 설명했지만 형상을 하나씩 추가로 피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G2에서도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모델링을 준비를 하시면 뒤에서 최적화 모델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시면서 제가 지금 우측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계속 모델링 하는 작업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예전처럼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대시보드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우측 마우스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1번은 지금 바디 하나 만들, 새로운 바디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다음 바디 5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름 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바디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프리저버드 바디 1이라고 제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던 실린더 부분에 대한 홀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새로운 바디를 하나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측 마우스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역시 새로운 바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이번에는 프리저브드 바디 2라고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홀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깊이값을 주시고요. 새로운 바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바디를 만들면서 이름은 역시 프리저브드 바디 3번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가 됐으면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설계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잠시 죄송합니다. 이런 보시면 지금 앞에 다 노란색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죠. 즉 뭐냐면 각각 영역에 대해서 아직 조건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계형 공간에 들어가서 시작 영역과 보존된 영역까지 작업할 건데요. 첫 번째 시작 공간, 시스템 공간이 시작 형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형상에 대해서 최적화 모델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바디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인블럭프로 선택하고 보존된 형상은 뭐냐면 최적화 형상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형상들이 있죠. 장축 홀의 영역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홀의 두 가지 홀에 대한 영역, 이 세 개의 형상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보존된 영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중 조건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에서 고중 제약 조건, 즉 장축 안에 있는 형상은 둥근 부분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앞단의 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부여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아주고 하중을 부여하고요. 지금 바디와 바디 간의 관계에 있어 접촉점의 값을 주문하면서 인블럭프 메인 바디하고 그 다음 만든 바디를 가해서 서로가 접촉되게끔 구성을 해줍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다음 실린더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럼 하중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설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하겠지만은, 자, 케이스 추가는 뭐냐면 제가 구조로 조건을 하나 더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제약 조건도 부여할 거고요. 이번에는 실린더에 대해서 하중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만든 프리즈드 바디 2번과 3번에 대해서 다시 하중 조건을 좀 부여하겠습니다. 조건을 부여하고 자, Y값 부여하고요. 자, 모든 구속 조건이 다 끝났으면은 설계 기준 통과하고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좀 빨리 좀 돌리겠습니다. 자, 조건이 다 끝났다 가정하시면 이제 최적화 모델을 돌리면 최적화 우측 좌측 상단을 보시면 최적화 중을 해가지고 단계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 단계에 따라서 형상이 계속 지금 모델이 변형되어 있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최적화 진행은 계속되고 있고요. 최적화가 마무리되면은 최적화 완료라는 단계에서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최적화 완료가 됐고,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 통해서 모델에 대해서 응력 분포대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표시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고요. 다음 영상을 잠시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최적화했던 형상 모델을 제가 새로운 또 단위 파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로운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단위 형상 하나 추가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새로운 부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 무체에 대해서도 이제 바디 구성 다 들어와 있고요. 라이브 시뮬레이션 통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결과값, 시뮬레이션 조건값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스트럭처 1과 2가 가까이 들어와서 라이브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약간 동영상, 데모하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혹시 많은 질문가 있을 때는 저희 디지테크 연락처가 여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응대를 해드릴 거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미나를 준비를 한 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